우리 등기법 시험은 작년 35회 대비를 기준으로 어디서 다 나왔냐면 여기서 다 나왔어요. 35회 기준으로 여기서 등기 절차 총론과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와 각종 등기 절차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등기 절차 강론이랍니다. 강론은 개별적인 각자를 적어서 각각의 등기에 맞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적을 게 있나요? 왜 적는 척을 하시지? 예. 여기서 다 나왔어요. 예, 챕터 1장 파트는 이제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요. 올해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 신설된 조문이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등기관과 설비, 등기관의 처분 여기에서도 올해 등기 규칙이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도 올해 좀 나올 개연성이 좀 높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올해 제 강의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개정되고 신설된 내용을 일단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집어 들어가기가 상당히 편해요. 어차피 등기법 12문항이거든요. 12문항에서 우리가 11문제가 만점이거든요. 한 문제는 킬러형 문항이 나올 거니까, 손대지 못하는 게 나올 거니까. 근데 등기법을 12개 다 맞추는 사람도 있긴 있대요, 보니까. 킬러형 문항까지. 어떻게 맞췄을까, 이렇게 보니까. 11개를 다 정확하게 풀고 나면 한 문제에 숫자가 모자라는 게 있겠죠. 그거 집어 들어가지고 맞추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제가 오늘은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등기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일단 등기법은 첫 번째 좀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등기법의 전제는 기본이 뭐냐면,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지금 민법을 여름에 아마 최희대 교수님한테 민법 수업 듣고 있죠? 다른 사람한테 듣나요? 혹시 2차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높게 드세요. 그래서 제가 봐야 되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다섯 분. 됐어요. 나머지는 동차다, 그죠? 그럼 동차하시는 분들 중에서 작년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이 민법에 관한 좀 기본적인 개념적 정의, 용어의 개념이 좀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법도 용어의 정의만 잘 되어 있으면 충분히 60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용어의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민법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모든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 용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용어 이런 거 기초인데 선생님 뭔 시험과 관련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민법도 용어만 잘 되어 있으면 충분히 60점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민법이 좀 전제되어야 등기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11월, 12월 과정에서는 등기법을 저는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여러분이 등기법을 바라보는 관점적인 측면에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등기법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볼게요. 등기법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흰색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표제부, 등기부 양식인데 제가 약식으로 양식을 지금부터 좀 그릴 겁니다. 표제부라는 부분이 있고요. 등기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됩니다.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고요. 1 해가지고 이 1을 표시번호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뭐가 있죠? 토지와 건물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지적법에서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토지의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
지목, 그 다음 면적, 뭐 기타 등등이 뭐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될 거예요. 이렇게. 소재는 우리 여기를 기준으로 할게요. 이게 동안구죠. 동안구. 그죠? 지번은 17, 지목은 1000, 면적은 33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등기법의 개요에 관해서 설명을 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기본 암기는 돼야 되니까.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고 앞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 한다? 표시번호. 그래서 표 이렇게 암기되죠. 표제부에는 뭐가? 부동산의 표시. 거기에 표시번호 이렇게 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갑구에는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갑구에 기록이 돼요. 그럼 갑구에는 뭐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되고요. 갑구에는 제가 약식으로 적는 겁니다. 이게 1 해서 소유권 보존 이렇게 해서 갑 성명 그 아래 주소 그 다음 주민 번호가 기록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을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되는 부분이 을구입니다. 을구.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뭐 근저당권 설정 계약 10억 K은행 그럼 K은행의 명칭, 주소, 주민번호 세 가지 세트. K은행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기 때문에 주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소재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여기에 K은행은 주민번호가 있을까요? 없겠죠. 등기용 등록번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죠. 등기용 등록번호 이런 용어도 나오고 근저당권이라는 말도 나오고 소유권 보존이라는 말도 나오고 막 용어가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여기에는 또 뭐 전세권 설정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 계약 5억 돼 있고 여기에는 A 해서 A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렇게 또 기록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여기 가압류 이렇게 돼 있고요. 5억 이렇게 돼 있고요. 을 이렇게 적을게요. 을 이렇게 돼 있고요. 처분 금지 가처분 돼 있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해서 병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약식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등기부를 제가 가볍게 적어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등기부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부동산의 표시는 권리관계가 아니라 뭐다? 사실관계란 걸 알 수 있고요. 갑구와 을구에는 뭐다? 권리는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구와 을구에 기록되는 이 숫자는요, 예, 순위 번호라고 읽습니다. 순위 번호. 권리는 순위가 중요하거든요. 얘는 몇 순위? 1순위. 얘는 2순위. 얘는 3순위. 얘 몇 순위? 1순위, 2순위 이렇게 읽고요. 표제부는 1순위, 2순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1번 표시번호, 2번 표시번호 이렇게 읽어요. 표니까. 지금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시든 어떤 공부를 하시든 지금 이 등기부를 보고 이게 뭔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 등기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최종적으로 이 등기를 잠시 분석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이 등기부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약식 기록이지만, 소유자는 누구다? 지금 현재,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구나.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동안고 17번지 필지의 지목은 전, 면적은 얼마, 330제곱미터의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권자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얼굴을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억. 그럼 이 말은 갑이라는 사람이 K은행한테 가서 돈을 빌렸구나. 근데 이 근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근자는 이자까지 포함된 개념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지가 않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은 사실 등기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 다 한다고요. 민법에서. 그래서 이제 등기법은 민법에 좀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전세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혹시 민법에 지금 물권법 파트가 들어갔나요? 들어간지 안 간지도 몰라요. 보통 이제 민법 총칙이 끝나면 물권법으로 가거든요. 물권법. 그러니까 지금 수업이 물권법 파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어떻게, 물권법 들어갔나요? 2차. 물권법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갔어? 물권법? 물권법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권 해가지고 물권 법정주의 해서 8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권리의 권원이 있어야 돼요. 권리의 원천. 근데 권리의 원천이 없이 성립하는 권리가 뭐다?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물권을 구분할 때는 권리의 원천, 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점유권과 크게 뭐다? 본권 이렇게 나눠요. 본권이라는 거는 권리의 원천이 있을 때, 권리의 원천이 없을 때 성립하는 게 뭐다? 점유권 이렇게 나누고, 본권에는 완전한 물권과 제한 물권 이렇게 나눌 거고, 완전한 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권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 3가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다 가진 물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돼요. 그래서 그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우리는 완전한 물권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제한 물권이다라는 말은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뭔가 제한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완전하기 위해서는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제한 물권이라는 것은 뭔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할 수 있는 거 안에는 용익 물권도 있고 담보 물권도 있는데, 그럼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은 완전하지는 않다. 그럼 용익 물권은 사용할 때 용, 수익할 때 익 따서 용익 물권 하거든요. 그 어떤 권능이 빠져 있죠? 처분 권능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담보 물권은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보 물권이라는 것은 처분 물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때 처분 물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모든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진 자만이 처분할 수 있거든요.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 이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유자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담보 물권을 처분 물권 또는 담보 물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저당권을 배우잖아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민법에서. 그럼 그런 권리들은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유치권하고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저당권만 공부하면 돼요. 그럼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처분물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저당권은 소유권을 장차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권리가 뭐다?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돼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은행에 돈 빌리면서 내 집 담보로 했다. 내 토지 담보로 제공했다. 그럼 돈 안 갚으면 내 소유권 너 은행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게 뭐다? 저당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내 토지가 날아갈 수도 있다. 그 무시무시한 권리가 저당권이라고. 돈 안 갚으면. 자, 그렇게 이제 각각의 이제 권리의 특성들을 여러분이 민법에서 한번 배우실 거라고요. 그럼 이제 전세권 설정 이렇게 되어 있으면 A가 전세권자고 5억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이라는 이런 등기가 되려면 설정 계약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되고 전세금은 얼마다? 5억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소유자 갑에게 이 토지의 목적에 맞도록 이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내가 사용 수익을 좀 할게요 라고 공시해놓은 등기가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요. 그럼 등기부를 보면서 여러분이 편하게 소유자가 갑이네. 야, 갑은 K은행한테 줘야 될 돈이 있는갑다. 갑은 A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해주고 있는 사람이구나. 얼마 받고? 5억을 받고. 그러면 그런 어떤 걸 딱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 용익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와요. 등기법 시험이. 그러면 용익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 안에는 지상권도 나올 수 있고 지역권도 나올 수 있고 전세권도 나올 수도 있고 용익 물권은 아니지만 용익권이 뭐다? 임차권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강의 중에 기본적인 가치는 설명을 하지만 민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되어 있은 분들이라면 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이 등기가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등기가 존재하는지 그 내용만 알면 등기법은 쉬워져요. 즉 뭐라고 싶은 거냐면 그러면 용익권 등기에 보세요. 용익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1번 뭐 틀린 것은 옳은 것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1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 시에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 뒤에가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와 관련되는 지문이 나올 건데 그럼 그 지문이 O인지 X인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가. 그러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 용어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그 뒤에 지문이 O인지 X인지를 판단할 것인데 제가 강의를 25년 동안 해보니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뭐예요? 물어보면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수험생들은.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등기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 싫든 좋든 내년 10월까지는 저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저랑 등기법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변동의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예요. 또 시험 문제에서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뭔지를 모르면 지문을 읽어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전세권 하면 다 익숙하죠, 지금 다? 근데 제가 한번 역으로 물어볼게요. 전세권, 선생님, 나 그 정도는 뭔 줄 알아요. 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제가 역으로 전세권이란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걸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는 두 분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전세권이 뭐예요? 옆 동료가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 옆 동료가 설명해 줘야 되잖아. 전세권이란 권리가 뭔지? 어떤 느낌이에요? 과연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전세권이란 게 뭐야?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거.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죠. 근데 저 개념은 뭐 틀린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가를 지급하고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것은 굳이 전세권이 아니라서 다른 권리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뭐냐면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무려 1년, 2년을 공부해도 가장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도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부분 수험생들은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민법도 마찬가지다. 민법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돌아가 보면 용어가 안 돼 있는 거야. 전세권이란 우리 민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전세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우리 법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또 들어보니까 맞아 들어본 것 같아 맞아 이게 문제라고요. 들어보면 알 것 같거든. 근데 막상 물어보면 모르거든. 그럼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마치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문이. 지상권이 뭐예요? 지상권 그거 선생님 그거잖아요. 그거 토지 뭐 하는 그거.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지상권에 한 타인 토지에 관하여 수목, 공작물, 건축물 등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렇게 딱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토지 막 쓰는 거잖아 그거. 토지 쓰는 게 지상권만 있나요? 아니거든요. 전세권도 토지 쓸 수 있잖아. 임차권도 토지 쓸 수 있잖아. 지역권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딱 30분, 한 20분 정도만 제가 전달할 건데 다음 주부터는 등기법에 본격적으로 임할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나올 때마다 해야 될 이야기를 오늘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싶은 거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용어의 개념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다음 주부터 등기법에 새로운 용어가 막 쏟아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용어를 알면 등기법도 무난하게 60점이 간다고요. 등기법도 무난하게. 그러면 이 지문에서 한번 볼까요? 가압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등기법을 공부할 때 가압류, 가처분 굉장히 자주 듣거든요. 또는 이런 것도 많이 듣죠. 3.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해서 정, 생명주소, 주민번호 여기서 또 가등기.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가짜 들어간 등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쓰리가라고 합니다. 이 쓰리가 등기를 수험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가 뭐냐? 뭔 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등기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압류 등기가 뭐예요? 글쎄요. 근데도 가압류 문제를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가압류가 무슨 등기인지도 모르는데 답은 맞춘다고요. 그게 뭐냐? 등기법을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압류 등기와 관련되는 OX 나온 걸 다 암기해버린 거야. 그렇게 하면 등기법 양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법이 선생님 등기법 너무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지적법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등기법을 그렇게 공부하면 지적법 분량의 10배를 공부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암기한다. 그래서 등기법의 첫 시발점은 뭐냐? 가압류 등기가 뭐예요? 이것 알잖아요, 용어? 그러면 가압류 등기와 관련되는 지문의 70%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우리는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를 합쳐가지고 처분 제한의 등기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가압류 등기는 이게 돈이 적혀져 있죠. 그죠? 가처분 등기는 돈이 없죠. 그럼 가압류 등기라는 것은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하고 가처분은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채권이라는 용어도 뭐 한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 물권 채권, 채권법 파트에서 계약법, 그럼 채권, 그게 물어보잖아요. 채권이 뭐예요? 그리고 물어보면, 선생님, 채권이 뭐 채권이죠. 뭐 이러잖아요. 채권. 채권이 뭐예요? 채권? 당황스럽죠. 가장 큰 범주가 물권, 채권 이렇게 공부하는데 채권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공부하고 있다라는 수험생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채권이 모르는데 채권적 청구권을 안다는 것도 자체 어불성설이잖아요.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그러면 돈 갚아라. 이것도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죠. 돈 갚아라. 야, 빨리 물건 줘라. 빨리 소유권 등기 넘겨줘라. 이게 다 뭐다?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그 채권 안에는 금전일 수도 있고 금전이 아닐 수도 있고 돈 갚아라. 이거는 뭐다?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고 돈 갚는 게 아니라 빨리 등기 넘겨줘라. 등기법과 관련해서는 등기 넘겨줘라. 이거는 뭐다? 금전 채권은 아닌데 특정인에게 이행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은 우리 등기와 관련해서는 금전 채권이냐 금전 채권이 아니냐 그 두 개만 알면 돼요. 민법에서는 채권의 종류가 많죠. 종류 채권도 있고 많아요. 지시 채권, 종류 채권 굉장히 많은데 그건 민법의 문제고 등기에서는 아주 간단하다. 돈 달라 할 채권과 돈 달라 하지 않는데 이행을 요구하는 채권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네. 갑 이 사람 빚쟁이네. 갑에게 5억 빌렸는데 돈 안 갚았으니까 이런 등기가 있는 거야. 그럼 가압류 등기를 보는 사람은 갑은 빚쟁이야. 누구한테 5억 줄 거 있다? 을에게 5억 줄 거 있어. 라는 걸 공시하는 거야. 이게. 가처분대가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이라고 돼 있죠. 이 말은 갑이 친구 나쁜 놈이네. 아마 뭔가 일이 있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했구나.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두 사람 사이에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조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라는 사람, 채권자. 근데 이 사람이 해주지 아니하니까 나 소송 제기할 거야 라고 예비적 단계로서 하는 등기가 뭐다? 가처분이에요. 그럼 가처분을 딱 보는 순간 갑 나쁜 놈이네. 이 병한테 받을 돈 다 받고 등기 안 넘겨주고 있는 놈이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석. 그게 여러분이 공인중개 합격하고 나면 경매를 배울 거잖아. 경매 실무에서 경매 배울 거잖아. 경매할 때 권리 분석 배운다고 그러지. 그 권리 분석이 등기부 분석하는 거야. 그래 놓고 실정 경매 넘어가잖아. 그럼 실정 경매는 뭐냐? 등급에 공시되지 않는 권리들도 존재하거든. 유치권 이런 것들. 가장 실정 경매에서 많이 쓰는 게 뭘까?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민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애들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지 아니어도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 등기부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 밝혀 분석하는 게 뭐다? 실정 경매, 특수 경매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럼 그런 걸 하기 이전에 등기부 분석하는 게 그냥 권리 분석이라고. 권리 분석. 그거 되면 다 끝난다고. 그 권리 분석의 기초가 뭐냐? 등기부에 기록되는 용어가 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근저당이 되어 있다. 야, 갑 이 친구 K은행한테도 돈 빌렸는가 보네. 갑 이 친구 을한테도 돈 빌렸는가 보네. 근데 K은행한테 돈 빌릴 때는 저당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는가 보다. 돈 안 갚으면 이 토지 가져가라고. 근데 이 친구도 만약에 을도 이 담보를 제공받았다면 을도 무슨 등기했을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을 건데 얘는 담보의 제공이 없었구나. 그런 채권을 무담보 채권. 우리가 흔히
피담보 채권이라는 표현 자주 쓰잖아요. 그죠? 피담보, 민법에서. 피담보 채권을 달리 말하면 담보가 있는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난 피담보 채권 이런 표현은 좀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편하게 그냥 유담보 채권. 이러면 더 편하잖아요. 그죠? 일반 채권 하면 담보가 없는 채권. 무담보. 크게 채권은 무담보 채권과 유담보 채권. 이러면 더 편한데 이게 미국 용어가 일본식 용어가 많이 붙어 보니까 많이 순화시키고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채권은 뭐다? 피담보 채권이구나. 이런 채권은 뭐다? 담보가 없는 채권이구나. 그냥 돈 서로 친구끼리 돈 빌려줬구나. 근데 돈을 안 갚으니까 얘도 소송 제기하려고 일단 5억 받을 돈이 있다라고 공시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등기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제 등기를 하면서 많은 용어들이 발생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용어의 기본적 가치를 알아야 뭔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어떤 게 나오느냐면요. 또 재밌는 용어가 또 뭐냐면 보존이라는 용어가 있고 여기는 또 뭐다? 설정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존은 뭘까? 보존이 뭐예요? 했을 때 보존이라는 용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보존은 뭐냐? 등기에서의 보존이라는 말은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최초 기록될 때 쓰는 용어가 뭐다? 보존이구나. 이렇게. 그럼 선생님 설정이라는 거는 뭐예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파트에 있죠?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창설될 때, 만들어질 때 쓰는 용어는 뭐다? 설정이구나. 그럼 소유권이 최초 만들어질 때는 보존. 소유권 외의 권리가 만들어질 때는 설정.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러면 소유권이 만들어질 때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뭐다? 보존.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만들어질 때는 설정. 이제 이런 용어로 이제 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 등기를 하면서 계속 전세권 설정 등기란 말은 쓰는데 내년 8월 달 되어서 제가 설정 등기가 뭐예요? 하면 선생님 설정 등기 그거잖아. 설정. 전세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그게 뭐냐고. 그거 을구에 기록하는 거. 그게 뭐냐고. 그게 뭐겠냐. 그거 설정 그거지 뭐. 안 된다고. 설정이란 것은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선생님 창설될 때 쓰는 용어가 설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이 밑에 한번 더 적어볼게. 하나 더 적어볼게. 그러니까 등기법이 왠지 이까지만 들어도 내가 실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 안 드나요? 안 드나? 참고로 있잖아요. 조금 자랑을 하면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는 등기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대한민국의 법무사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소한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최소한 10% 이상은 제 강의를 들어요. 왜? 법무사 시험의 등기는 기본 틀이 잡혀져 있으면 나머지는 다 암기사항이거든요. 근데 틀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법무사 준비하는 사람들도 제 강의 듣고 틀을 잡고 법무사 준비하는 사람들 굉장히 다수 많다고요. 실제. 여기 하나 더 적어볼게요. 제가. 전세권 설정 설정 계약 3억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전전세권 설정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게 뭐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뭐다? 설정이라는 용어부터 알아야 되죠. 설정이라는 게 말이 뭐였어요? 소유권의 권리가 창설되는 거죠. 전전세권 설정도 소유권의 권리 맞나요? 그럼 전전세권 설정이라는 것은 전세권자가 누구에게? B에게 또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뭐다? 전세권 설정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등기의 형식이 부기등기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등기부를 딱 보니까 이 짝대기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2번 이 등기하고 좀 관계가 있는가 보다라고 알 수가 있죠. 됐나요? 그러니까 설정 등기라는 표현은요. 설정 등기라는 표현은 소유권 외의 권리가 창설만 되면 다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몰라도
설정 등기란 존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설정 등기라는 애는요.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올까요? 어떤 느낌이에요? 설정 등기라는 등기가 소유권의 권리가 창설되는 거라 했죠. 그럼 하늘에서 툭 하나님이 그래 너 인물도 좋고 막 그러니까 너 오늘부터 전세권자가 돼. 전세권 설정 등기.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까? 그건 아닐 거잖아. 그지? 그럼 하늘에 떨어지는 건 아닐 거고. 그러면 설정 등기라는 등기는 뭔가로부터 파생되어 나올 건데 그 파생되어 나오는 게 어디서부터 파생되어 나올 거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애는 이 등기는 A가 누구 토지 쓰는 거죠? 갑, 토지 5억 주고 사용하는 거죠. 그 목적에 맞도록.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는 아시죠? 그럼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지금 갑 토지를 뭐한다? 5억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권리가 뭐다? 전세권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고. 그럼 전세권이라는 용어 정확하게 이제 오늘이라도 알자고. 그래야 재밌다고. 전세권이라는 용어는 타인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전세금. 여기서 보면 A가 타인, A,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전세금을 뭐하고 지급하고 이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전하면 안 되겠다. 전세권은 농지에 설정할 수가 없거든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그럼 지목을 대로 바꿀게요, 그냥. 예. 아, 이 지목인 대인 토지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소유권의 권리가 창설되는 게 전세권 설정인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은 아니라 누군가 줘야 돼. 어떤 권능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누군가 줘야 되는데 누가 줬을까? 갑이 줬겠지. 그럼 갑이 누구야? 소유자. 시험 문제에서는 갑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 아,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뭐한다? 설정해 주니까 아, A라는 사람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구나.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민법에서는 이제 권리의 탄력성이라는 표현으로 배워요. 권리는 항상 수축했다가 늘어났다가 수축했다가 일하거든요.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소유자는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소유자가 갑이란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뭐 하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는 사용 수익을 하는 데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뭐예요? 경제적 효과는 그래 에이 내 토지 쓰고 싶어? 얼마에? 5억에? 그래 써? 해서 만들어지는 계약이 뭐다? 전세권 설정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란 게 만들어지려면 일단 전세권 뭐가 있어야 한다?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럼 계약을 우리는 민법에서 뭐라고 배웠다? 법률 행위라고 배웠고. 그래서 민법 186조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얘는 A라는 사람이 물권을 취득했죠. 이렇게 취득하려면 등기부에 이렇게 뭐한다? 기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여기까지는 민법의 영역.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어디다? 등기법 영역.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를 어떻게 할 거니? 그거는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고 등기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에 관한 원인 제공은 어디에서 한다? 민법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민법이 전제되어야 등기가 뭐한다? 따라온단 말이야. 그럼 등기에서는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봐봐.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전세금은 반드시 기록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부에 기록해야
해야 되겠지. 그럼 그걸 등기법에서 암기하는 게 보다는 민법에서 기본 가치에서 설명이 된다는 거야. 왜? 그럼 다시 이야기하지만 부동산에 관해서 타인 부동산에 관해서 일정한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다. 이렇게 명확해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전세권은 등기부에 반드시 뭘 기록해야 된다? 전세금을 기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우리 등기법 시험은 뭐냐?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1번. 전세권 설정 등기 시에는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OX. 오, 이런 게 등기법이라고. 이런 게.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전세권의 설정 행위를 해줬구나. 설정 행위를 해줘가지고 등기가 되는 순간 갑은 그 토지에 관한 사용 수익 권능을 뭐한다? 잃게 되고, 그 소유권에 있는 사용 수익 권능을 누가 얻게 된다? A가 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간 동안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은 누가 한다? A가. 그 소유자는 하면 돼, 안 돼? 안 돼. 5억 받고 생각은 넘겨줬으니까. 그걸 설정 행위로서 넘겨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설정해준 사람이 누구야? 소유자. 그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전세권 설정자는, 기본적으로 설정자는 대부분 누구일까? 소유자이겠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소유권에서 파생된다라고 봐야 돼. 소유권이 없으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등기부가 최초 개설될 때는 뭐부터 개설된다? 소유권부터 개설되는 거야. 소유권이 없으면 소유권 외의 권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도 어떨까? 그럼 근저당도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있어야 돼. 은행 가서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걸까? 돈을 빌렸기 때문에 담보 제공했을까? 이게 똑같은 말 같이 느껴지죠? 돈을 빌렸기 때문에 내 아파트 담보, 그냥 흔히 우리 아파트 대출 받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돈을 빌린 걸까? 돈을 빌렸기 때문에 아파트 담보 제공한 걸까?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 순서는 그게 아니야. 담보 제공 없이도 돈 빌릴 수 있어. 신용대출. 만수 통장 쓰잖아. 돈 좀 빌려줘. 한 거야, 그냥. 은행에서, 우리 나만 이게 돈이야. 가져가. 그거야. 근데 그와 동시에, 너 신용 보니까 별로야. 신용대출은 안 되겠다. 아파트 있니? 땅 있니? 담보 제공해. 이게 두 번째 나오는 용어야. 그럼 그때 돈 빌리는 거는 따로, 담보 제공하는 계약 따로라고. 그게 민법의 저당권의 큰 기본 가치야. 그럼 돈을 빌렸지? 이걸 근저당이 아니라 저당권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10억 빌렸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토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라는 거야. 이후에. 그때 담보를 제공하는 계약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러면 담보를 누가 제공했어? 소유자가 담보 제공했지. 그럼 이 사람이 뭐다?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K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처분 권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소유권의 처분 권능은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돈 안 갚으면 K은행도 할 수 있다. 그 처분 권능,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교환 가치로 판단해가지고 돈을 빌려 쓰는 거야.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야기,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 이게 등기법 관련 이야기일 것 같아? 민법 관련 이야기일 것 같아? 전부 다 민법 관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법을 1월달, 2월달에 지금 이 순간 등기법을 막 이렇게 막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등기를 해 나가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월 이 과정에 등기법 남아있는 3주 과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민법에서 하는 용어의 개념적 가치를 제가 중복해서 설명드린 경우가 많을 거고, 그게 되어 있으면 등기법도 쉽게 간다는 거야, 사실은. 그럼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 다음 주에 해야 될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 근저당권 설정이든 전세권 설정이든 K은행, 이 사람을 저당권자라고 할 거고 A를 전세권자라고 할 건데, 그럼 설정 등기가 되면 권리를 얻는 사람은 K은행하고 A죠. 잃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유권자죠. 맞나요? 그래서 권리를 잃는 자, 기록 형식상 권리를 잃는 자를 우리 등기에서는 의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리를 얻는 자를 뭐다? 권리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권리를 잃는 자가 누구예요? 소유자. 얻는 자가 저당권자, 전세권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시험 문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은 의무자가 누구다? 소유자. 그럼 소유자를 시험 문제 소유자가 의무자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어떤 하나의 타이틀을 두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근저당권을 뭐 해준 사람? 설정해 준 사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을 줄여서 근저당권 설정자라고 한다고. 그럼 근저당권 설정자가 뭐다? 의무자. 근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어서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역시 마찬가지겠지. 이 사람이 이제는 전세권 설정 등기란 타이틀 아래에서는 위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자였는데 아래에서는 전세권 설정자가 돼야 되겠지.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되겠지.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설정자를 의무자로 하고 전세권자를 뭐로 하여?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해서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개념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러면 설정 등기는, 선생님, 설정 등기는 항상 소유자가 설정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이란 말은 붙일 수가 없잖아. 그 아래를 보면. 전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지. 그럼 이 전전세권 설정을 해준 사람은 누굴까? 위에 있는 A, 전세권자가 자신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B에게 너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 부동산 써라. 할 수 있는 게 뭐다? 전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그러면 전전세권 설정 등기의 의무자는 누구다? 여기서 보면 A. A를 우리는 전세권자. 그러면 전세권자가 전전세권 설정 등기의 뭐다? 의무자라고. 그럼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읽느냐? 전세권 설정자를 읽으면 안 되고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그러면 전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전세권 설정자를 뭐로 하고 의무자로 하고 전전세권자를 뭐로 해서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용어 안에는 뭐가 필요하다? 이 지문이 의미하고 있는 용어의 개념적 정의가 뭐한다? 되어 있어야 이게 쉽게 가는 건데 이 용어적 개념이 안 되시니까 어렵단 말이야. 우리 등기법을 하게 되면 의무자 권리자라는 개념은 너무 중요해. 등기에서 의무자 권리자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근데 의무자 권리자를 나올 때마다 수험생들은 암기한다는 거야. 그걸 암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만 알면 다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그게 등기의 첫 시작이야. 그럼 그걸부터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뭔지,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뭔지, 전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뭔지,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는지, 가압류라는 게 뭔지, 가처분이라는 게 뭔지, 가등기라는 게 뭔지, 나올 때마다 그냥 들어보니까 알겠어요가 아니라 언니, 아니 가등기가 도대체 뭐야? 나 매일 나오는데 미치겠어. 야, 가등기 너랑 나랑 계약하잖아. 매매계약. 그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청구권이 발생을 하거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내가 너 보고 소유권 등기 해달라 할 수 있잖아. 잔금 지급하면. 그럼 그 청구권이 채권이잖아. 그렇지. 그 돈이 아니야. 돈은 아니지. 그때 그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적 등기로 가짜로 등기를 해놓는 게 뭐다? 가등기야.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가압류 등기가 뭐야? 언니, 이러면. 가압류? 이 상황에서는 있잖아.
갑이 있잖아. 을한테 돈 빌린 거야, 이거. 얼마? 5억 빌렸는데 돈 안 갚은 거야. 담보의 제공이 없어. 담보가 있다면 보통 저당권 이런 거 하거든? 담보가 없는 거야. 그런데 돈을 안 갚으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토지를 강제로 경매를 진행해가지고 돈 찾아오려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경매를 진행하려면 판결이 필요한데 그 판결을 받기 전에 안전장치로 내가 이 사람한테 돈 받을 돈이 있다라고 일단은 뭐 하는 거다? 공시하는 등기야.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정도는. 가처분이 돼 있으면 가처분은 돈 달라할 수 있는 채권은 아니야. 일정한 등기 청구권을 병이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행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도 지금 소송을 준비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자기 등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안전장치로서 미리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가처분이야. 이 정도의 기본적 용어적 개념적 가치는 알고 있으면 등기법은 80%가 끝나. 근데 그게 안 돼서 문제야. 그럼 우리가 이제 명심하자.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할 건데 새로운 용어, 제 수업을 들으면 그 용어가 뭔지 바로 알게 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내가 그걸 옆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용어의 개념만 딱 하고 와. 그럼 내가 등기법 무조건 12개 중에서 기본 10개는 무조건 자신 있게 해줄 수가 있다니까. 그 용어가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배워나갈 건데 이런 내용을 배워나갈 때 제 목소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권리라든지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가 뭔지를 나는 집중적으로 지금 3주 동안 학습해야 되겠다. 그거만 하면 돼요. 그래서 3주 동안 저는 진도 안 나갈 거예요. 물론 진도는 나가지. 진도는 나가는데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주부터 해 나갈 거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하나만 더 할까? 다음 주에 해야 되니까. 자, 이거 독립된 번호로 돼 있죠? 이걸 형식으로 따질 때는 주등기다라는 표현을 써요. 주등기. 근데 이거는 독립번호예요. 2에 독립번호 주등기에 짝대기 있고 1 붙여 있어요. 붙여 있죠. 이걸 뭐 한다? 2번 등기에 부가해서 기록하는 첫 번째 등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걸 뭐다? 부기 등기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등기의 형식은 독립된 번호로 쓰는 주등기가 있고 독립된 번호에 부가해서 기록하는 부기 등기 형식이 있다. 우리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요. 작년에도 나왔고. 이 등기를 주등기로 할 거냐? 독립된 번호로 적을 거냐? 부기 등기로 기록할 거냐? 그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재밌는 거 말씀해 줄까? 그것도 등기의 용어만 알면 다 되는 거야. 이 권리 보세요. 이 권리. 이 권리는 하늘에서 툭 떨어진 건 아니지. 어떤 권리로부터 파생된 거야? 소유권. 그 소유권으로부터 나온 권리야, 이거. 이 권리, 어떤 권리로부터 파생된 거야? 소유권에서 나왔지? 그치?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들은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붙여준다고. 그럼 자, 이 등기 봐봐. 이 등기, 같은 설정 등기인데 소유권으로서 나왔어? 소유권 아닌 권리로부터 나왔지? 그러니까 뭐다?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대부분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 그 들고 주등기, 부기등기 들고 막 암기하거든. 이거는 주등기, 이거는 부기등기 하기 좀. 아니라니까. 이 등기가 어떤 권리로부터 파생되어 나온지만 알면 끝나는 거야. 그럼 어떤 권리로부터 파생되는지를 알려면 그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은 그 권리의 용어를 알아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니까 토끼가 되는 거야. 뒤에 것만 빨리 보려고. 그게 아니라니까. 앞에 것만 되면 뒤에 거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인한다. 다음 주부터는 이런 말 안 한다. 나는 등기법에서 뭔가 토끼가 되려 하지 말고 차근차근 용어부터 나는 착실하게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공시법 선생이 알아서 뒤에 지문들은 자기가 만들어주겠구니 라고 믿음을 가지면 돼. 무조건 나는 뭐만 하겠다. 용어의 개념만 정확하게 가져가겠다. 3주 동안. 그것만 딱 가지고 와. 그럼 다 해결돼. 자, 그럼 뭔지는 모르지만 1번 등기에 권리질권 등기라는 게 있거든? 이 권리질권 등기가 뭐야? 지금 모르잖아. 모르는데 권리질권 등기가 만약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면 등기의 형식은 뭘까? 주등기가 될 거고 소유권 외의 권리로부터 파생되면 부기등기가 되겠지. 권리질권 등기는 저당권, 이 저당권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권리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럼 권리질권 등기가 뭐야? 했을 때 권리질권의 용어 정리만 돼 있으면 얘가 어떤 권리로부터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저당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항상 뭐다? 권리질권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질권은 부기, 권리질권은 부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리질권 등기가 뭔지를 알면 당연히 권리질권은 뭐로 가는 거다? 부기야. 딱 큰 개념이 딱 잡혀 있거든. 모든 등기는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든 소유권 이해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두 개 중에 하나야. 근데 대부분 뭐로 파생된다? 소유권에서부터 항상 출발을 하겠지. 그게 대부분의 등기는 주등기야. 그런데 등기 중에서도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지 않는 이런 등기들도 있거든. 그럼 이런 등기들은 그 권리가 어떤 용어인지만 알면 뭐한다? 주등기, 부기등기는 암기가 아니라 뭐다? 당연한 거야. 이런 느낌이 돼야 돼. 그러면 권리질권 등기의 권리자, 의무자를 물어볼 거잖아. 그지? 그럼 권리자는 누굴까? 권리질권 설정 등기가 되었으니까 권리질권을 가진 사람이 권리자가 될 거고, 이 권리질권을 설정해 준 사람은 누가 된다? 근저당권자가 설정해 주는 거야. 그럼 권리질권 등기는 권리질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는데 그 설정자가 누구다? 일반적으로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가 돼. 지금은 결론만 말씀해서 암기하는 거잖아. 그럼 그걸 알면 편하게 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토끼가 되지 말고 거북이가 될 건데, 거북이가 되는 목표는 딱 하나다.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제가 용어의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다. 용어의 개념을 설명드리면 그것만 딱 가지고 우리는 2월 달에 보자고. 그러면 얼마나 등기법이 이렇게 쉬웠어? 이런 개념이 발생한다고. 이 등기법이 재밌단 말이야. 이 봐봐. 이거 한 개만 더 하자. 마치기 전에. 이 사람의 주소지가 평촌동이야. 이 사람의 주소지가 평촌동이거든? 근데 실체관계상에서 갑이 이사를 갈 수 있잖아. 상촌동으로. 평촌동에서 상촌동으로 이사 갈 수 있지. 그러면 실체관계상의 주소지는 어디다? 상촌동. 등기상에는 평촌동. 불일치가 발생했지. 등기는 항상 실체관계상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을 건데 그 내용을 등기부에 뭐한다? 기록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반대로 등기부를 보면서 역순으로 실체관계가 어떤 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체관계가 변화가 발생하면 그게 맞게 등기부만 고쳐주면 돼. 그러면 평촌동을 뭐로 바꿔주면 돼? 상촌동으로 바꿔주면 되지. 그지? 그럼 이럴 때 바꿔주는 등기가 뭐야? 이게 시험 문제라고. 그렇지. 부기등기, 형식은 부기등기지. 이때 하는 등기가 뭐야? 이게 시험 문제라고. 용어의 정리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즉,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쓰잖아. 야, 그 아파트 누구 거야? 이런 말하면, 우리 남편 건데. 아파트 누구야? 내 건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데,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야, 그 부동산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 우리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언니. 하잖아. 그때 명의로 되어 있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빠진 거냐면, 등기부상에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 그 등기부상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야. 왜? 등기가 되어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라고 186조에 규정되어 있거든. 그 정확한 표현은 그 아파트 등기부상에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통상 우리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를 쓴단 말이야. 그때는 뭐가 빠진 거다? 등기부상이라는 말이 빠진 거야. 자, 그러면 봐봐. 그럼 이 갑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라는 거죠? 이 사람이 등기부상의 명인이란 거야. 등기부상의 명인.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 등기부상의 명인이라고 읽었죠? 줄이면 등기명의인 이렇게 읽는다고. 그럼 이 사람도 등기명인, 이 사람도 등기명인, 이 사람도 등기명인이라고. 다만 이 사람은 근저당권 등기명인, 이 사람은 전세권 등기명인, 이 사람은 전전세권 등기명인, 이 사람은 소유권 등기명인. 이렇게 요거만 계속 붙여넣기 한다고. 이게 퍼즐 맞추듯이.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등기 명인이라고 했죠? 그럼 이 사람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있겠지? 그럼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또 용어의 정의가 뭐냐? 등기 명의인 표시 이렇게 읽는다고. 뭐라고 읽는다? 등기 명의인 표시. 그럼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가 뭐야? 물어보면 선생님, 등기부상의 명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등기 명의의 표시라고 해요. 이 글자를 암기하는데 8개월이 걸리더라는 거야. 강의를 해보니까. 그런데 미치고 팔짝 뛰지. 여러분은 그런 우를 절대로 범하지 말라고. 그럼 이걸 등기 명의의 표시라고 했지? 그러면 상촌동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평촌동에서 상촌동으로 바꿔주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용어가 이걸 뭐라고 읽었다 금방? 등기 명의의 표시라고 했고 그러면 평촌동을 상촌동으로 바꾸주는 등기를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읽는 거야. 그럼 등기부 보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나오면 아 등기부상의 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나 주민번호 중에서 뭔가를 정리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원인을 보면 전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거주지를 옮겼다. 이 주소 요새는 주소 이전 주소를 뭐 했다 이전했다고 등기부에 딱 뜬단 말이야. 그 앞에 등기 목적이 뭐라고 뜨고 등기명의인 표시 뭐다 변경 등기 주소 이전 평촌동에서 뭐로 상촌동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다 마지막 단계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뭐예요? 물어보면 선생님 등기명의인의 소유 뭐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정리하면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그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용어만 가져오면 된다고. 집중. 자 그럼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아셨지 지금? 이 등기는 혼차로 가는 것 같아? 누구랑 함께 가야 될 것 같아? 마누라 데리고 갈까? 혼자 갈까? 혼자 가도 될 것 같아? 정말? 이게 시험 문제 최고 오랫동안 4번이나 나왔다고.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공동이냐 단독이냐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라고 법 조문에 되어 있거든.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근데 그걸 등표 변경 단독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니까 미치고 팔짝 뛸 거 아닌가.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뭔지만 알면 당연히 뭐다 단독일 수밖에 없는 거야. 요즘 개명 많이 하잖아. 이 사람 이름이 김샛별이야.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샛별 이름이 안 좋아서 좀 나이에 맞게 바꿔야 되겠다. 근엄하게. 그래서 김상동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지. 개명했지. 샛별을 상동으로 바꿔야 되지. 역시 무슨 등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원인은 뭐다? 개명. 이렇게 법원에 허가를 제한 개명. 공동 단독 같이 갈 사람이 없잖아. 자꾸 말이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말한 걸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 등기는 그 뒤에 어떤 절차를 가지러 가느냐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하면 모든 걸 다 암기해야 돼. 금방 등포 변경 등기의 표시 변경 단독 그럼 단독이 하나만 있을까?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럼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다니까 용어만 돼 있으면. 그래서 3주 동안 딴 거 하지 말고 저랑 모르는 용어 나오면 용어는 무조건 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으로 3주 동안 수업에 임하자고. 진도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인사할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